그 단어가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현우의 머리를 내리쳤다. 순간적으로 귀가 먹먹해지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분명히 그녀는 살아있었다. 구급차 안에서.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그녀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었다. 그런데 왜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혹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듯.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현우는 그 침묵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졌다. 현우는 울지 않았다. 그때는 적어도 민수의 앞에서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너무 큰 충격에 모든 감정이 마비되어 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의사의 피 묻은 가운과 트라우마룸에 굳게 닫힌 문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머릿속에서는 사망이라는 단어와 함께 현장에서 보았던 선화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희미한 눈 깜빡임이 뒤엉켜 혼란스럽게 맴돌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수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돌아가자. 박현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끝났어. 그들은 말없이 응급실을 빠져나와 구급차가 주차된 곳으로 향했다. 새벽 공기는 아까보다 더욱 차갑게 느껴졌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은 여전히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구급차의 뒷문을 열었을 때 역한 피, 비린내가 다시 한번 그의 코를 강타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벌어졌던 그 공간은 이제 죽음의 흔적만이 가득한 음산한 장소로 변해 있었다. 스트레처카 시트는 여전히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바닥에는 미처 닦아내지 못한 피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 피는 점차 엉겨붙어 젤리처럼 끈적하고 느릿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햇빛이 없는 구급차 내부의 푸르스름한 조명 아래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번들거리며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현우는 차마 그 광경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장갑을 벗은 그의 손은 손목까지 온통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아무리 닦아내려 해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끈적하고 불쾌한 감촉이었다. 마치 최선화의 마지막 고통과 절망이 그의 피부에 스며들어 버린 것처럼 스물넷 이뮤진에게 호텔 월영 유해잉의 첫인상은 마치 빛바랜 흑백 사진 같았다. 오래된 필름, 특유의 거친 입자감과 현실과 꿈의 경계에 선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 한국의 유서 깊은 관광도시에 자리한 이 호텔은 이름처럼 달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고즈넉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비밀스러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해외의 최신식 호텔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유진에게 월영 호텔은 모든 것이 낯설고 또 한편으로는 기묘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면접 때 보았던 중후한 멋의 로비와는 달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백오피스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특히 그녀를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구닥다리 컴퓨터 시스템이었다. 최신 호텔에 사용자 친화적인 프로그램에 익숙했던 유진에게
월영 호텔의 시스템은 마치 죽기를 거부하는 공룡처럼 느껴졌다. 버벅거리는 속도, 알아보기 힘든 인터페이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오류. 그녀는 날카롭고 유머 감각도 있는 편이었지만 이 낡은 기계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작아지곤 했다. 유진 씨, 아직도 그 녀석이랑 씨름 중이야. 나른한 오후, 프런트 데스크 안쪽 사무실에서 유진이 모니터와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호텔의 시니어 매니저이자 유진에게는 든든한 선배인 성진우였다. 그는 유진보다 10살 정도 많아 보였지만 늘 편안하고 유쾌한 분위기로 그녀를 대해주었다. 어쩌면 이 호텔에서 유진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선배님, 이건 정말 제가 외국에서 다뤘던 그 어떤 시스템보다 난해해요. 예약 확인 하나 하는데도 한 세월이네요. 유진이 과장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진우는 피식 웃으며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월영 호텔에 온 걸 환영한다. 유진 씨, 여긴 모든 게 좀 고풍스럽거든. 컴퓨터 시스템까지도 말이야. 그는 몇 번의 능숙한 클릭으로 유진이 애먹던 예약건을 간단히 처리했다.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이 호텔은 겉모습만 오래된 게 아니라 속까지 진짜 백이 클래식이거든. 그의 말처럼 호텔 월영은 단순한 숙박시설 이상의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 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복도를 따라 길게 이어지는 묵직한 나무 분들. 밤이 되면 호텔 전체가 거대한 생명체처럼 숨을 쉬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다. 유진은 낮에는 그런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제법 마음에 들었지만 야간 근무에 투입되면서부터는 그 느낌이 조금씩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월영 호텔의 야간 근무는 유독 기묘한 손님들이 많았다. 늦은 시간에 체크인하는 그들은 대부분 피곤에 절어 있거나 어딘가 신경이 곤두서 있거나 혹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기이한 분위기를 풍겼다. 유진은 최대한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가끔은 그들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나 텅 빈 듯한 눈빛에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중이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어디든 처음은 어려운 법이니까 유진은 본래 낯을 가리는 편이었고 새로운 환경에 완벽히 녹아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였다. 그녀는 동료들과도 아직 서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야간 근무조의 박민서 씨와는 몇 마디 나눠보지도 못한 사이였다. 민서 씨는 진우 선배와 동기인 듯했고 호텔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과묵한 사람이었다. 그는 가끔씩 프런트 데스크에 들러 무언가를 확인하고는 말없이 사라지곤 했는데 그때마다 유진은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에서 묘한 위압감을 느끼곤 했다. 오늘 밤도 유진의 야간 근무였다.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고 로비는 한산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끔씩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유진은 턱을 괜 채 멍하니 로비의 낡은 괴종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규칙적으로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가 마치 추이면추처럼 그녀의 의식을 잠식해 들어왔다. 이 호텔은 정말 뭔가 있어. 그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단순한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어떤 특별한 기운 같은 것.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호텔 월영은 분명 평범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때 프런트 데스크의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유진은 화들짝 놀라 몸을 바로 하고 수화기를 들었다. 네, 호텔 월영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약간은 다급한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늦은 시간에 급하게 방을 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더블 퀸 사이즈 침대가 있는 방. 유진은 익숙하지 않은 예약 시스템과 다시 한번 씨름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더듬거리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오늘 밤은 유난히 호텔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무거운 공기는 마치 어떤 거대한 사건의 서곡처럼 그녀를 천천히 압박해오고 있었다.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더블 퀸 사이즈 침대가 있는 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유진은 최대한 침착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응대했지만 등줄기에는 이미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구닥다리 예약 시스템은 그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다시 버벅거리기 시작했다. 화면은 몇 번이나 멈췄다 다시 움직이기를 반복했고 마우스 커서는 허공에서 방황했다. 이럴 때면 정말이지. 이 모든 것을 집어 던지고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프로는 프로. 유진은 심호흡을 하고 마치 숙련된 고고학자가 고대 유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시스템을 조작해 나갔다. 아, 네. 고객님, 다행히 오늘 밤 이용 가능한 더블 퀸 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일반실이고 전망은 시내 쪽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유진은 그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적고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분으로 예약을 확정했다. 그 방은 3층 구석에 있는 323호였다. 237호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다. 아직 237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없었지만 동료들의 대화 속에서 간간히 언급될 때마다 느껴졌던 미묘한 분위기 때문에 그 방만은 피하고 싶다는 막연한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잠시 후 전화 속의 남자가 로비로 들어섰다. 그는 중년의 신사였고 값비싸 보이는 정장 차림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지만 유진은 그의 눈빛에서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불안감 혹은 초조함 같은 것을 읽었다. 그는 거의 아무 말 없이 체크인을 마쳤고 유진이 건네는 객실 키를 받아 들고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유진은 오늘 밤도 평탄하게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호텔 월영에서의 야간 근무는 유진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종류의 긴장감을 선사했다. 낮 동안 고풍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였던 호텔의 모든 요소들은 밤이 되면 기괴하고 으스스한 모습으로 돌변했다. 텅 빈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자신의 발소리는 누군가가 뒤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가끔씩 원인 모를 한기가 복도를 휩쓸고 지나갈 때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낡은 배관에서 나는 불규칙한 소음은 마치 누군가의 신음처럼 들렸고 창밖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는 긴 손가락을 가진 유령처럼 창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밤늦은 시간에 찾아오는 손님들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낮의 손님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어떤 손님은 마치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퀭한 눈으로 로비에 들어서서는 아무 말 없이 프런트 데스크에 기대어 서 있곤 했다. 유진이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지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그의 모습은 섬뜩하기까지 했다. 또 어떤 날에는 한 젊은 여자가 거의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호텔에 들어와 가장 싼 방을 요구했다. 그녀의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손목에는 희미한 멍자국이 보였다. 유진은 직감적으로 그녀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섣불리 물어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최대한 따뜻하고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응대하며 방을 안내해 주었고 여자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방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호텔을 떠났고 유진은 그녀가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가장 기이했던 경험은 안개 자욱한 어느 가을밤에 찾아온 노부부였다. 그들은 마치 시간여행이라도 한 것처럼 19세기 유럽의 귀족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기묘한 미소를 띤 채였다. 그들은 유진에게 호텔의 역사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고 특히 가장 오래된 방이나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방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했다. 유진은 당황했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했다. 노부부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2층 복도 끝에 있는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낡은 스위트룸을 예약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체크아웃을 할 때 노부인은 유진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이 호텔은 살아있어요. 아주 오래된 영혼들이 숨쉬고 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가씨. 그녀의 차가운 손길과 수수께끼 같은 말에 유진은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유진은 점차 호텔 월영의 야간 근무에 익숙해지면서도 동시에 깊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애썼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현상일 수도 있고 야간 근무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헛것을 보거나 듣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점점 더 커져갔다. 그날 밤 나는 모처럼 휴무였다. 늦가을의 차가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고 나는 따뜻한 담요를 덮고 소파에 웅크린 채 늦은 시간까지 영화를 보고 있었다.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은 듯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바로 그때 휴대폰 액정 위로 짧은 메시지 하나가 떠올랐다. 야간 근무조인 박민서 씨였다. 선배님, 전화 좀 주세요. 신입 이뮤진 씨랑 237호 때문에요. 237호.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내 위장이 차갑게 오그라드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불길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등줄기를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호텔 월영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하지만 누구도 먼저 입에 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이름. 우리가 농담처럼, 하지만 결코 농담만은 아닌 투로 살인사건의 방 혹은 귀신 들린 방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객실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민서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낮고 잠겨 있었다. 그리고 그가 전해준 이야기는 나의 불길한 예감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날 밤 이뮤진은 프런트 데스크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젊은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배경 소음으로 미루어 보아 여자는 길 위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듯했다. 네, 고객님. 더블 퀸 사이즈 침대가 있는 방으로 오늘 밤 바로 이용 가능하셔야 하고요. 두 분이시라고요. 유진은 익숙한 듯.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호텔 예약 시스템에 접속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몇 번인가 멈칫거렸다. 제발 다른 방에 있기를.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검색 결과 화면에 떠오른 것은 단 하나의 객실 번호였다. 217호. 순간 유진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아직 이 호텔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외 민실 치료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좋지 않은 소문들을 전해 들은 터였다. 동료들이 쉬는 시간에 나누는 대화 속에서 혹은 청소 담당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간간히 언급되던 그 방. 아무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그 방을 이야기할 때면 모두의 얼굴에 어색한 침묵과 함께 미묘한 불안감이 서리곤 했다. 어떤 이는 그 방에서 과거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물건들이 저절로 움직인다고도 했다. 물론 유진은 그런 이야기들을 전부 믿지는 않았다. 오래된 호텔에는 의뢰 그런 괴담들이 따라붙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지금 바로 이용 가능한 더블 퀸 룸은 전망이 좋지 않은 편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유진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217호의 단점을 애둘러 표현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제발 다른 방을 찾아달라고 하거나 예약을 취소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의 여자는 다급했다. 전망 같은 건 상관없어요. 그냥 오늘 밤 안전하게 묵을 수 있는 방이면 돼요.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의 애원에 가까운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규정상 손님에게 방에 안 좋은 소문에 대해 미리 언급할 의무는 없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저 낡은 호텔의 낡은 방일 뿐일지도. 그녀는 짧은 갈등 끝에 결국 237호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손님의 다급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다른 대안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237호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성함과 연락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약을 확정하고 전화를 끊은 후에도 유진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호텔 로비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괜스레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다시 컴퓨터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쌍의 남녀가 로비로 들어섰다. 전화 속에 그들이었다. 여자는 20 중반쯤으로 보였고 창백한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남자는 그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고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 역시 어딘가 초조해 보였다. 그들은 값비싸 보이는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지만 어딘가 쫓기는 사람들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임유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초록색 불빛은 분명 문이 열릴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지만 묵직한 나무문은 그녀의 힘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물쇠가 문 안쪽에서 단단히 걸려있기라도 한 것처럼
이상하네요. 분명히 열렸다는 신호인데. 유진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멋쩍게 웃었다. 손님들 앞에서 이런 실수를 보이다니. 신입 딱지를 떼기도 전에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카드키를 잠금 장치에 가져다 댔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초록색 불빛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켜졌다. 이번에는 좀 더 힘을 주어 문 손잡이를 돌리고 당겨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뒤에 서 있던 남자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 네, 물론입니다. 유진은 황급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남자는 유진에게서 카드키를 건네받아 직접 잠금 장치를 작동시켰다. 역시나 초록색 불빛. 하지만 그 역시 몇 번이나 문 손잡이를 돌리고 당겨보았지만 문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의 미간에 미세한 짜증과 함께 당혹감이 어렸다. 옆에 서 있던 여자 손님은 불안한 듯 입술을 깨물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복도의 공기가 점점 더 무겁고 어색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유진은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방에서 이런 일이? 그녀는 속으로 절규했다. 237회 얽힌 불길한 소문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살인 사건의 방, 귀신 들린 방.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아무래도 잠금 장치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가끔 이런 일이. 다른 방으로 준비해 드릴까요? 유진은 최대한 침착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쩌면 이것이 그 특별한 손님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제발 다른 방으로 가자고 해줬으면. 하지만 남자는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는 듯 했다. 글쎄요, 저희가 좀 급해서요. 그리고 이 방이 유일하게 남은 더블퀸 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는 다시 한번 문을 꼼꼼히 살폈다. 문틀이 뒤틀렸거나 무언가에 걸린 흔적은 없어 보였다. 날씨도 맑았으니 비 때문에 나무가 불어나 문이 안 열리는 것도 아니었다. 명백한 기계적 결함이나 외부적인 요인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문이 열리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 유진은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당장이라도 프런트 데스크로 달려가 시설팀에 연락을 취하고 싶었지만 손님들을 이 어둡고 으스스한 복도에 방치해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가 다시 한번 사과를 하고 다른 조치를 제안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주 낮고 길게 이어지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237호의 방문이 아주 천천히 스스로 열리기 시작했다. 마치 문 안쪽에서 누군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문을 밀고 있는 것처럼 유진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손님들 역시 놀란 듯 입을 살짝 벌린 채 천천히 열리는 문틈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이 문틈으로 스며들며 방 안의 어둠을 조금씩 몰아내고 있었다. 문은 약 30cm 정도 열린 상태에서 멈췄다. 그 너머로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보일 뿐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잠시 동안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똑딱거리는 괴종시계 소리처럼 각자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귓게 선명하게 들려왔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유진이었다.
그녀는 거의 반사적으로 어색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역시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문도 좀 고풍스럽게 열리네요. 이게 바로 월영 호텔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이 어색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려 애썼다. 속으로는 당장이라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싶었지만 직업정신과 손님들에 대한 책임감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남자 손님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문틈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뭐, 들어가 보죠. 유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떨리는 손으로 열린 문을 조금 더 밀었다. 문은 아까의 저항이 거짓말이었다는 듯 아주 부드럽게 활짝 열렸다. 그리고 마침내 217호의 내부가 그들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방 안은 예상대로 어둡고 싸늘했다. 창문은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희미한 달빛만이 커튼 틈새로 간신히 스며들고 있었다. 공기는 무겁고 탁했으며 아주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형용하기 어려운 희미한 향취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오래된 책에서 나는 냄새 같기도 했고 혹은 마른 꽃잎에서 나는 향기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분명 불쾌하고 음습한 기운이 깔려 있었다. 쾅! 육중한 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237호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여파는 벽을 타고 바닥까지 진동하는 듯 했다. 이뮤진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함께 있던 2명의 손님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창밖의 야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된 공간에 갇혀버린 것이었다. 뭐야. 남자 손님이 당황한 목소리로 가장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눈은 커다랗게 뜨여 있었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문 쪽으로 달려갔다. 죄송합니다. 바람 때문인가? 그녀는 자신이 내뱉는 말이 얼마나 어처저이 없는 변명인지 알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합리적인 설명도 떠오르지 않았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방 안에는 그 어떤 바람 한 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고 힘껏 돌렸다. 하지만 손잡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가 단단히 걸어 잠그기라도 한 것처럼 유진은 몇 번이나 손잡이를 아래로 누르고 당기고 밀어보았지만 문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굳게 닫혀 있었다. 안 열려요. 그녀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갈라져 나왔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심장은 공포감에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럴 리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잖아요. 남자 손님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유진을 밀치고 직접 문손잡이를 잡아 흔들었다. 그는 거의 문을 부술 듯이 힘을 가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문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굳건하게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여자 손님은 이미 하얗게 질린 얼굴로 2 손을 모아 쥔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봐요. 아가씨,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지금 방에 갇힌 거예요. 남자가 험악한 표정으로 유진을 다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분노가 섞여 있었다. 유진은 거의 울상이 되어 대답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혹시 객실키 카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카드키를 꺼내 잠금 장치에 가져다 댔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소리도, 불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초록색 불빛을 내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잠금 장치는 이제 완벽한 침묵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린 것이다. 젠장, 이게 무슨 호텔이야.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문을 발로 걷어찼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지만 문은 여전히 굳건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는 듯했다. 창밖의 희미한 달빛마저 두꺼운 커튼에 가려져 방 안은 오직 샹들리에와 벽등의 인공적인 불빛만이 위태롭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이 마치 거대한 함정에 빠진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237호. 이곳은 정말로 평범한 방이 아니었다. 그동안 어렴풋이 느껴왔던 불길한 예감들이 이제야 뚜렷한 실체가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방 안에 있는 전화기를 찾았다. 프런트 데스크로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하지만 전화기는 마치 장식품처럼 먼지만 뒤집어 쓴 채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여 있었고 수화기를 들어보았지만 아무런 신호음도 들리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에 연결이 끊어진 듯했다. 전화도 안 돼요. 유진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여자 손님은 결국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우리 여기서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요. 그녀의 공포는 방 안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유진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호텔 직원이었고 손님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자신이 느끼는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고 숨이 가빠왔다.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다행히 통신사 안테나는 떠 있었지만 신호가 너무 약해 제대로 연결될지는 미지수였다. 그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배킬 2를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파스. 방 안의 모든 조명이 일순간에 꺼졌다. 완전한 어둠. 그리고 그 어둠과 함께 찾아온 숨 막히는 정적.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떠돌았다. 깡 여자 손님의 날카로운 비명이 어둠을 갈랐다. 무슨 일이야. 남자 역시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벽에 등을 기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마치 거대한 짐승의 뱃속에 갇힌 듯한 공포를 느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갈비뼈가 부서질 것만 같았다. 숨 막히는 정적이 237호 방 안을 지배했다. 조금 전 거울 속에 떠올랐던 섬뜩한 여인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그 존재가 남긴 차갑고 불길한 잔상은 세 사람의 망막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임유진과 두 명의 손님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방문 앞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와 함께 눈앞에서 벌어진 초현실적인 현상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혼란스러움이 역력했다. 방금 저거 봤어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남자 손님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갈 듯 작고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고 잘 다듬어진 그의 수염 밑으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다. 여자 손님은 이미 거의 말을 잃은 상태였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남편의 팔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움켜쥔 채 금방이라도 정신을 놓아버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몇 번 달싹거렸지만 결국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유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통제불능 상태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항의는 더욱 심해진 듯했고 방 안의 모든 그림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환각이 아니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목격한 것을 단순한 착각이나 환각으로 치부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방금 그들은 정말로 그것을 본 것이란 말인가? 이 호텔에 떠도는 수많은 괴담 속의 존재를 다시 한번 문을 열어봐야. 유진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생각은 어떻게든 이 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거울 속의 존재가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더 끔찍한 무언가를 위해 잠시 모습을 감춘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거의 본능적으로 다시 문손잡이로 다가갔다. 하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손잡이는 쇠덩이처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듯한 심정으로 문을 흔들고 당기고 발로 차기까지 했지만 육중한 나무 문은 그 모든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남자 손님도 다시 한번 힘을 보태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문을 부수려 할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음습하게 변해가는 듯했다.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게 마치 누군가 비웃는 듯한 낮은 속삭임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다. 안 돼. 안 돼.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없는 거야. 여자 손님이 마침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절규하듯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히스테릭하게 변해 있었고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렸다. 유진은 그녀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도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호텔 직원의 책임감, 손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그들은 완벽하게 237호에 갇힌 것이었다. 정체 모를 존재와 함께 바로 그때였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 어떤 소리도 없이 굳게 닫혀있던 237호의 방문이 아주 부드럽게 마치 기름칠이라도 한 것처럼 스르르 열렸다. 조금 전까지 그들이 온 힘을 다해 열려고 했던 바로 그 문이 마치 처음부터 잠겨있지 않았다는 듯이 그렇게 허무할 정도로 쉽게 열려버린 것이었다. 문틈으로 복도의 희미한 불빛과 함께 바깥의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세 사람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고 열린 문을 바라보았다. 공포와 혼란, 그리고 아주 약간의 허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들을 휩쌌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문이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존재가 그들에게 나가라고 허락이라도 한 것인가? 남자 손님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문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팔을 붙잡았다. 자,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지금 당장 이 방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만약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이라면, 만약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더 끔찍한 무언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방 안에 계속 머무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거울 속의 존재는 사라졌지만 그 불길한 기운은 여전히 방 안을 감돌고 있었다. 유진은 짧은 순간 갈등했지만 결국 이성을 따르기로 했다. 어떻게든 손님들을 이 방에서 무사히 내보내야 했다. 일단 진정하시고 천천히 밖으로. 유진이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남자 손님은 이미 그녀의 팔을 뿌리치고 문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었다. 여자 손님 역시 비틀거리며 그의 뒤를 따랐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들을 따라 방을 나섰다. 임유진은 거의 기계적으로 손님들의 이제는 취소된 예약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려 했지만 손가락은 자판 위에서 허공을 맴돌 뿐이었다. 모니터 화면의 글자들이 눈앞에서 초점 없이 흔들렸고 귓께서는 여전히 207호 방문이 세차게 닫히던 소리와 거울 속에 비쳤던 섬뜩한 여인의 형상이 떠나지 않았다. 온몸의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었고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조금 전까지 겪었던 일들은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웠지만 손끝에 남아있는 차가운 문손잡이의 감촉과 심장을 옥죄는 공포는 그 모든 것이 생생한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유진 씨,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어느새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박민서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민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희미하게 어려 있었다. 아마도 유진의 창백한 안색과 불안한 행동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음을 직감한 듯했다. 유진은 입술을 몇 번 달싹거렸지만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입의 산시치로에서 겪었던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혔다는 것, 불이 깜빡거렸다는 것, 그리고 거울 속의 그 여인.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줄까? 어쩌면 그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혹은 신입이라 긴장해서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릴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민서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끔찍한 경험을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민서 씨, 방금 237회 손님 안내를 다녀왔는데 유진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갈 듯 작고 떨리고 있었다. 그 방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누군가. 그녀가 내뱉을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모호한 표현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공포와 확신은 민서에게 충분히 전달된 듯했다. 민서의 표정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이나 불신보다는 마치 올 것이 왔군 하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 유진의 불안한 시선과 마주쳤다. 다른 누군가라니. 구체적으로 뭘 봤는데요? 민서가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217호에서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다. 열리지 않던 문, 저절로 열리고 닫히던 문, 갑자기 꺼졌다 켜진 조명, 그리고 거울 속에 비쳤던 그 정체 모를 여인의 형상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몸은 계속해서 가늘게 떨렸고 몇 번이나 말을 멈추고 숨을 골라야 했다. 민서는 유진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유진은 그의 눈빛이 점점 더 심각하게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유진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237호라 역시 그 방이었군. 민서가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유진 씨, 오늘 밤은 정말 힘든 경험을 했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위로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럼 민서 씨도 저 방에 대해서 뭔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월영 호텔, 특히 237호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았어요. 나도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동료들에게서 심심치 않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곤 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유진 씨가 본 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그의 말은 유진에게 작은 위안이 되면서도 동시에 더 큰 공포감을 안겨주었다. 만약 자신이 본 것이 착각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말로 초자연적인 존재였다는 의미였으니까 일단 오늘은 더 이상 무리하지 말고 내가 교대할 테니 먼저 퇴근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일은 당분간 다른 직원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괜한 소문만 무성해질 수 있으니까. 민서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유진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듯했다. 유진은 그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쉽게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아직도 심장이 거칠게 뛰고 있었고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간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민서에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거의 비틀거리다시피 프런트 데스크를 빠져나와 직원 휴게실로 향했다. 한편 그 시각 나는 집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박민서 씨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 선배님, 전화 좀 주세요. 신입 이뮤진 씨랑 237호 때문에요. 짧지만 강렬한 그 메시지는 나의 평화로운 휴식을 단숨에 깨뜨려 버렸다. 박민서 씨와의 통화를 끊은 후에도 나는 한동안 소파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가을비가 을씨년스럽게 내리고 있었고 텅 빈 집 안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이뮤진 씨가 겪었을 공포가 마치 내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왔고 217호의 그 오래된 손님에 대한 해묵은 분노와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올라왔다. 결국 그날 밤 나는 거의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다. 뒤척일 때마다 호텔 월영의 어두컴컴한 복도와 굳게 닫힌 237호의 방문, 그리고 그 너머에서 느껴지던 섬뜩한 기운이 떠올랐다. 다음 날은 예정된 휴무였지만 나는 도저히 집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이른 아침 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호텔로 향했다. 유진 씨의 상태도 걱정되었고 무엇보다 이 기회에 237호의 그 오래된 손님과 나름의 대화를 시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 대화라는 것이 실제로 말을 주고받는 형태는 아닐 터였다. 그저 그 존재를 느끼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어쩌면 아주 작은 경고라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더 이상 새로운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그런 부질없는 바람일지라도 호텔 월영은 이른 아침의 희미한 햇살 아래에서도 여전히 고색창연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의 이야기를 들어서일까 평소보다 더욱 음산하고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감도는 듯했다. 로비로 들어서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막 퇴근하려던 민서 씨와 마주쳤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 근무에 피로감이 역력했다. 선배님, 웬일이세요? 오늘 쉬시는 날 아니셨어요? 민서 씨가 약간 놀란 듯 물었다. 그냥 어제 유진 씨 일이 마음에 걸려서 좀 일찍 나와 봤어. 유진 씨는 좀 어떤가? 민서 씨는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많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휴게실에서 잠깐 눈을 붙인 것 같긴 한데 안색이 말이 아니더군요. 아무래도 오늘 하루는 쉬게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동의하며 나는 잠시 프런트 데스크 안쪽을 살폈다. 다행히 유진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민서 씨의 배려로 이미 퇴근했거나 혹은 매니저님께 보고하고 병가를 냈을지도 몰랐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최선일 터였다. 나는 민서 씨와 간단히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고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운 마음으로 호텔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이른 아침의 호텔은 유난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수십 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이 호텔을 거쳐간 사람들의 기쁨, 슬픔, 분노, 그리고 절망까지도 자연스럽게 나의 발길은 2층 복도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복도 가장 안쪽에 위치한 237호의 방문 앞에 멈춰 섰다. 어젯밤 유진 씨와 손님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문. 낮에 보아도 여전히 음산하고 불길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손잡이에는 청소 중이라는 팻말 대신 수리 중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아마도 민서 씨나 다른 직원이 걸어둔 것이리라. 나는 잠시 동안 문을 가만히 응시했다. 이 문 너머에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일까? 호텔 월영의 247호에 얽힌 소문은 무성했다.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호텔이 처음 지어졌을 무렵 이 방에서 한 젊은 여인이 시련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 그녀의 원혼이 방을 떠나지 못하고 밤마다 흐느끼거나 혹은 새로운 연인들이 투숙할 때면 질투심에 불타 그들을 괴롭힌다는 이야기였다. 또 다른 이야기는 몇십 년 전 이 방에 묵었던 한 사업가가 의문의 살해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그의 억울한 영혼이 방 안에 남아 진범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실제로 그 이후 237호에서는 종종 물건들이 저절로 움직이거나 알 수 없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증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가장 최근의 소문은 몇 년 전 한 신혼부부가 이 방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그들의 행방은 물론이고 어떤 단서조차 찾지 못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증발해버린 것이었다. 그 사건 이후로 237호는 한동안 폐쇄되었고
살인사건의 방이라는 흉흉한 별명과 함께 직원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인 금기의 공간이 되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그저 떠도는 괴담일 수도 있었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나 낡은 배관 문제, 혹은 직원들의 예민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상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어젯밤 이뮤진 씨가 겪었던 일은 단순한 괴담이나 착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구체적이었다. 그날 밤 이후 이뮤진의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박민서 씨의 배려로 다음 날 하루를 쉴 수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침대에 눕는 것조차 두려웠다. 익숙한 자신의 방 천장이 237호의 그 음습한 천장과 겹쳐 보였고, 침대 밑 어둠 속에서는 언제라도 창백한 손이 불쑥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뜬 눈으로 뒤척였지만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면 어김없이 거울 속 여인의 섬뜩한 시선과 마주해야 했다. 다음 날 저녁, 다시 호텔 월영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이제 막 시작한 사회생활을 이렇게 허무하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젯밤의 일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탓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어쩌면 정말 낡은 건물의 장난이나 피로에 지친 자신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 그녀는 그 희미한 가능성에 매달리고 싶었다. 프런트 데스크에 도착했을 때 나 선배 성진우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딘가 초췌해 보였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려는 그녀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유진 씨, 어제는 많이 놀랐죠? 몸은 좀 괜찮아요. 내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선배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주변을 살핀 뒤 그녀를 데스크 안쪽의 작은 휴게 공간으로 이끌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어젯밤의 일에 대해 물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유진도 나의 진지한 표정과 차분한 분위기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237호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민서 씨에게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절박했으며 거울 속 여인에 대한 묘사는 듣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다. 이야기를 마친 유진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이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방에 뭔가가 있었던 걸까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호텔 월영과 210년도에 얽힌 모든 비밀을 털어놓아야 할까? 아니면 그저 그녀의 착각일 뿐이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위로해야 할까? 유진 씨, 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호텔은 아주 오래됐어요. 그리고 오래된 장소에는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나는 최대한 모호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경험을 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했다. 어젯밤 유진 씨가 본 것이 무엇이었든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 많이 무서웠을 테니까요. 내 말에 유진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라고 중얼거렸다. 어쩌면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명쾌한 해답이나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누군가의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로도 유진은 힘겹게 호텔 월영에서의 근무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유진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밝고 긍정적이던 웃음기가 사라졌고 늘 긴장한 듯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생겼다. 특히 야간 근무 때면 그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로비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화들짝 놀라기 일쑤였고 프런트 데스크를 비우고 잠시라도 자리를 뜨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가끔씩 아주 사소하지만 기이한 일들이 그녀 주변에서 일어나기도 했다. 아무도 만지지 않은 컴퓨터 모니터가 저절로 꺼졌다 켜지기도 했고 정리해둔 서류들이 다음날 아침이면 순서가 뒤바뀌어 있기도 했다. 한밤중에 프런트 데스크 전화벨이 울려 받아보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거나 혹은 알아들을 수 없는 기괴한 속삭임만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유진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노력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분명 이 호텔의 무언가에게 단단히 찍힌 것이 분명했다. 입에 산비치로의 그 오래된 손님은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혹은 새로운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유진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시험하고 있는 듯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진은 점점 더 지쳐갔다. 밤에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늘 피곤하고 멍한 상태로 지냈다. 그녀의 날카롭던 일 처리 능력도 눈에 띄게 저하되었고 손님들을 응대할 때도 잦은 실수를 반복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변화를 걱정했지만 누구도 섣불리 그 이유를 묻지 못했다. 호텔 월영에서 그런 일은 드물지 않았고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어둠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임유진 씨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그녀는 마지막 근무일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애썼지만 이미 떠나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공허함과 체념이 그녀의 얼굴과 행동 곳곳에 묻어나왔다. 프런트 데스크에 앉아있는 그녀는 마치 유리벽 너머의 사람처럼 느껴졌고 가끔씩 손님들과 나누는 의례적인 대화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밤이 되면 그녀의 불안감은 더욱 심해지는 듯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애써 감추려 하지도 않았다.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호텔을 떠난다는 사실만이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버팀목이었을 것이다. 그녀의 마지막 근무날,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여 그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졌다. 휴게실에서 만난 유진 씨는 처음 호텔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평온함마저 느껴졌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 특유의 그런 해방감 같은 것이었을까. 선배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뭘 내가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나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유진 씨가 떠난다니 많이 아쉽네. 좀 더 같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아쉬워요. 하지만 더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녀의 시선이 잠시 허공을 향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에 다시 한번 깊은 공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 호텔은 저에게 너무 버거운 곳이에요. 나는 그녀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녀는 곧 이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지만 호텔 월영에서의 끔찍했던 기억은 아마 평생 동안 그녀를 따라다닐 터였다. 그것이 이 호텔이 사람들에게 남기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다. 유진 씨는 동료들과도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박민서 씨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그녀에게 작은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 역시 그녀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왜 떠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어쩌면 모두들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호텔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힘들어하다 떠나간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던가. 마침내 퇴근 시간이 되었고 유진 씨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짐을 챙겨 들고 로비를 나섰다. 호텔의 육중한 회전문을 밀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유난히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느낌도 들었다. 그녀가 마침내 이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었을까? 나는 그녀가 호텔을 완전히 벗어나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다. 임유진 씨가 떠나고 난 후 호텔 월영에는 잠시 동안 기묘한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217호 근처를 지나갈 때 느껴지던 싸늘한 한기도 조금은 덜해진 것 같았고 밤중에 복도에서 들려오던 정체 모를 소음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마치 그 오래된 손님이 새로운 장난감을 잃어버리고 잠시 시무룩해진 아이처럼, 혹은 만족스러운 사냥을 마친 포식자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호텔 월영의 어둠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오래된 손님은 그저 다음번 흥미로운 대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호텔에는 또다시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했다. 유진 씨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 뽑힌 신입 리셉셔니스트는 20살 남짓의 앳된 여대생이었다. 그녀는 유진 씨와는 정반대로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고 호텔의 낡고 불편한 시스템에도 금방 적응하며 제법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갔다. 그녀의 밝은 에너지 덕분에 한동안 침체되어 있던 호텔 분위기도 조금은 활기를 되찾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과연 그녀는 이 호텔의 어둠을 감지할 수 있을까? 만약 감지한다면 그녀는 유진 씨처럼 공포에 질려 떠나가게 될까? 아니면 이 호텔의 또 다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운명일까?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내가 야간 근무를 서고 있을 때였다. 로비는 한산했고 나는 밀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프런트 데스크 안쪽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새로운 신입 리셉셔니스트가 당황한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펜을 줍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깐, 하지만 분명하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을 향하는 것을 포착했다. 정확히는 237호가 있는 복도 방향이었다.